이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의 행태가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대놓고 협박하면서 대화하자고 하고 있어요. 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겁박하고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시아투데이 10시부터 이제 프로그램 편성이 좀 바뀌어서 아시아투데이가 10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이렇게 세 차례 방송을 생방송을 하는데, 제가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수요일은 오후 2시에 아시아투데이에 가서 제가 논평을 직접 합니다. 여러분들 좀 댓글창에 좀 그 시간 좀 고정해 주시고요. 거기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대통령을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권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적도 없다. 그런 적도 없다. 뭐 제가 워낙 욕을 못해서 정말 뭐 좀 욕을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요. 그런데다가 이자들이 뭐 독대가 지금 뭐 시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는데, 그 독대가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라면 더욱이나 독대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이와 그 똘마니들은 이제 곧 독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독대에서 할 얘기들을 왜 먼저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겁니까? 이게 대화하는 자, 독대하겠다는 자의 태도입니까? 이런 건 적대적 관계에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이는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자의 말을 잘 보십시오. 저희가 잠시 후에 사건 파일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대통령 영부인은 공적 지위입니다. 공적 지위에 없는 사람이 왜 국빈 방문에 동행을 하고 정상회담에 파트너로 나갑니까? 공적 지위가 없는데. 이 대통령직에 대한 정말 무식한, 정말 일도 모르는 자의 헛소리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왜 공적 지위가 없어요? 그 자체가 공적 지위지. 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럼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국민의 생각을 깨우쳐야지. 국민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은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아니,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리고 한동훈의 말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대. 법대에서 이런 말장난만 가르치나? 그러면서 이자들이 한동훈이가 이렇게 딱 물꼬를 터놓으니까 이 한동훈이 똘마니들이 뭐 대통령실 내에 김 여사 라인이 7명이라는 둥, 뭐 누구누구라는 둥, 뭐. 그러면서 이 박정훈이라는 자, 독대를 앞두고 연일 공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대통령실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독대를 해서 대통령한테 한동훈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안 들어줄 거라는 것을 예단하고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무슨 이런 놈의 뇌피셜이 있어.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용산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물밑으로 안 하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아니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세요.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려니까 물밑으로만 하기가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언론 플레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 때문에,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대표가 무능하면 당정이 몸살을 앓아요. 뭐 이런 자를 뽑아놨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동의 책임이 있긴 합니다만,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국민 마음도 사고 뭐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양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적대적으로 대통령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대통령을 못 믿으면서 대화는 왜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독대라고 하는 것은 독대 이후에 한동훈이가 탈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하기 위한 장치로 지금 독대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들이. 아, 정말 흉측한 자들이죠. 원래 배신할 때는 칼을 등 뒤에 숨겨요. 칼을 등 뒤에 숨기고 쓱 와갔다가 슬그머니 꺼내는데, 이 자들은 아예 칼을 들고 와. 독대한다 그러면서 아예 칼을 들고 와.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를 막 칼을 들고서 독대하자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전 자들에게는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독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칼 들고 오는 자한테 무슨 대화냐.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페북글을 올렸습니다. 친윤계의 일반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발언,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3자가 기소 여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게 한동훈이가 본인 스스로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다. 장관 때. 그리고 한동훈의 이 발언 자체가 명백한 자기 모순이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동훈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였다. 이성윤 검사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장.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이다. 법무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면서 진작 결론을 냈어야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이가 권성동에 대해서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 그거 비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은 탄핵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 탄핵은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고 실제 목표다.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곡동 7인회 같은 한동훈 참모 모임을 얘기하면서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동훈 주변이 우선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다가 마침내 한마디 했어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대통령실 내에는 없다.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김건희 여사 라인 같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하면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권성동이나 친윤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반론을 피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리 국민들, 자유파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냐 하면 장관 때 기소하지 못한 한동훈이가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를 운운한다. 지위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다. 한동훈의 말대로 국민 눈높이 기소 운운하면 광우병도 기소하고 사드 전자파도 기소하고 청담동 술자리도 기소하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전부 기소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권성동의 비판에 대해서 보수 자유파 진영에서 아주 높은 호응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격받은 한동훈이가 권성동을 또 비판했잖아요.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다.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 이런 이제 비난에 대해서 권성동이 다시 재차 반론하기를, 야, 대통령실이 아니라 도곡동 7인회부터 인적 쇄신해라. 민주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전략에 그대로 놀아나고 있지 않냐. 라고 다시 반론을 한 데 대해서, 야, 이게 지금 권성동이랑 한동훈의 공방을 보면 한동훈 쪽의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이거 뭐 하자는 거냐고 하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분노가 우리 고성고 TV 댓글창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이의 발언을 대충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격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다. 이 정도면 이거 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 범죄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비판도 있습니다. 또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행정관 비서관을 김건희 라인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임명된 비서관 행정관을 비선이라고 한다?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비선 조직이라는 뜻인데, 정식 임명된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비선이라고? 뭐 이런 XX가 다 있어.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의 압박과 공세에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자유파 국민들의 높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정말 직시하고, 만약에 그래도 뭐 아유 어떡하냐 저렇게까지 하니까 한동훈이 한번 만나는 줘야지 라고 하는 이 안이한 정무적 판단이 만약에 며칠 전에라도 있었다면 다시 검토해야 된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부터 이 상황에서는 절대 독대 안 된다고 하는 고언과 충언을 대통령한테 지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하는 김태규는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서 무척 반갑다. 바람직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 결정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MBC는 6명으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한데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3명이 다 퇴임해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요게 빠뜨렸어요. 뭘 일부러 뺐어요. 자, 뭘 뺐는지, 왜 MBC가 이런 식으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보도를 했는지. MBC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내리면 당연히 기각될 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다시 가동될 거고, 그러면 MBC는 박문진 이사 회가 다시 개편되면서 사장이, 지금의 사장이 교체되고 뭐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이 노영방송 MBC가 다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대한 청소와 개혁의 시간을 맞게 되거든요. 이 청소와 개혁의 시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고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재판의 기각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늦추면 모든 절차가 다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죽자사자 달려들어서 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늦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C 제3노조가 MBC의 이 보도에 대해서 도대체 황당한 이 보도, 이거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뿐 아니라 이번 가처분 인용은
산적한 헌법소원 사건의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모든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 MBC는 14번째 리포터 한 개로 마치 작은 스트레이트 뉴스 다루듯이 다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MBC 노영방송의 사심을 앞세우느라 사실을 지긋들 마음대로 재단해서 보도한 것이다. A 기자의 리포트는 제목에서부터 6명으로 탄핵 심리 가능하나 결정은 불가능이라며 6인 재판관 상태로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여부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MBC 수뇌부의 입맛에 맞춘 왜곡 보도다. 반면에 KBS는 결정 선고도 가능하다고 정반대로 보도했다. 다만 헌재가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원이 찬성해야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헌재의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KBS가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6인이 결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17일이 돼서 3명이 그만두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연시켜서 헌재가 6명으로 구성이 돼버려도 심리 계속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심리하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탄핵 심리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목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마치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MBC 제3노조는 6인 재판관의 탄핵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MBC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A 변호사도 심리가 가능하면 결정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KBS와 MBC 보도를 한번 비교해보기 바란다. MBC가 설명 중에 일부러 빼놓은 게 있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라는 조건을 왜 누락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6인 체제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린다면 어쩔 수 없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국회목 3인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MBC 보도는 사심에 치우친 잘못된 보도다. 이준식 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최대한 늦춰져서 현 방문진의 유례없는 임기 후 장악 사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드러난 것이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과 2항이 이제 논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는 뭐냐면 심판 정족수예요. 헌재가 어떤 심판을 내릴 때 몇 명의 표결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1번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니까 17일 날 3명이 그만두고 6명밖에 없게 되면 1번에 이 23조 1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그래 1번 조항을 좀 중지시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23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이게 종국 심리입니다. 판단을 내릴 때인데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그러면 이제 6명이 관여하겠죠. 6명밖에 없으니까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의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명 중에 과반이니까 4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3대 3이면은 가부동수니까 과반에 해당이 안 돼요. 4명이 찬성하면은 이건 위헌이다 뭐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부대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각 호가 뭐냐? 1. 법률의 위헌 결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앞으로 6명이지만 지금은 9명이잖아요. 정상적으로. 9명 중에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결정할 때는 그 9명 중에 6명이 위헌 결정이라고 찬성해줘야 위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명이 이제 17일 이후에는 없어요. 6명이다. 6명이 심리를 했는데 그 6명이 위헌이라고 하면 탄핵 결정되고 위헌 결정되는 거예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이에요. 이 4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6명이 필요해요. 찬성 6명. 근데 다른 헌법소원은 4대 2로만 되면 다 사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결정할 때, 탄핵을 인용할 때, 이 사람 탄핵할 때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예를 들면 심리하죠. 심리에서 어느 날 이제 자 탄핵 시킬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이 6명의 재판관 모두가 다 탄핵하고 찬성을 해야 탄핵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 이거 아닌데 하면은 탄핵 기각입니다. 그러면 직무복귀죠. 이 조항은 그런 뜻입니다. 가정할 필요도 없지만 예컨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어.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어. 그러면 심리할 수 있어요? 없어? 할 수 있습니다. 6명으로. 그 다음에 결론 내리려면 6명 전원이 탄핵하고 찬성을 해야 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대통령이 당할 행동하지 않았어. 나는 반대야. 하면 그 순간 기각이에요. 이번 재판의 결과 그리고 심판정적소 제23조 1항과 2항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재판관 3명이 그만두는 것은 국회 추천 몫이잖아요. 국회가 추천한 몫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둘 경우에도 다시 국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임을 하는데 국회가 추천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게 누구냐? 문형배, 이미선 이 둘인데 이 두 사람의 임기는 2025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6달 후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 몫이냐?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니까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년 4월에 이 사람들 그만두면 누가 추천합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청문 거쳐서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 칼럼의 제목이 뭡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정말 얕은 꼼수 써가지고 헌법재판소 마비시키면은 지그들이 방통위원장 복귀 못 시킬 거 아니야. 꼼수 썼는데 그 답답한 이 교착 국면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둠으로써 활로를 뚫었잖아요. 뚫고 보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야, 완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종북 주사파의 잔수가 엄청난 후폭풍을 갖고 오게 됐다. 잔수 좋아하다가 완전히 쪽박차게 됐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조급해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진숙의 탄핵 심판은 진행될 거고 결론도 내릴 수 있다. 한 명이라도 탄핵 안 돼 하면 그걸로 기각이고 바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도대체 한동훈의 정체가 뭐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근거가 있어야지. 정체를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할 수 없이 옛날 자료까지 좀 뒤적뒤적 해봤습니다. 잠정적입니다만 제가 파악하는 한동훈의 정체는 출세밖에는 모르는 기회주의자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한테 줄 서고
자유파 정권이 들어서면 자유파한테 줄 서고 자기를 20년 가까이 정말 친동생처럼 챙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잽싸게 거기에 붙어서 단물 다 빨아먹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별로 소용이 없다 싶으니까 가장 사악하게 가장 악랄하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기회주의 칩세주의자가 한동훈이다. 제한된 자료지만 그 자료 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한동훈의 정체는 이런 겁니다. 좌판이 우판이 이런 이 담론으로 분석할 것도 없다. 자, 한동훈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이름을 알린 첫 번째 계기는 언제냐? 2018년 4월입니다. 2018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에 끌려 내려오고 감옥에 잡혀 들어간 상태로 일주일에 4일씩이나 집중 수사받고 심리를 받은 끝에 정말 정광석화처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1심의 선고를 내리기 전에 결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형이 있습니다. 그 구형에 한동훈이가 나타납니다. 이날 최종 의견 진술 이러 함으로 몇 년 때려야 한다.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구형을 한동훈이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보통은 이런 3차장 검사 같은 지위는 이런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직접 나왔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구형을 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동원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훼손된 헌법가치 재정립을 위해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1심 유기징역 최고형 징역 25년 구형 이걸 때리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직접 법정에 나섰습니다. 이때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크게 알렸어요. 구형만 갖고 부족했는지 한동훈이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거 공판에도 또 직접 출석을 해요. 그래서 재판부가 1심 중형을 때리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봅니다. 이 1심 선거 공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동훈이가 이름을 알린 것은 2018년 7월입니다. 7월.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선고받고 2심부터 재판 거부해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는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는 수사를 하는데 참여연대 그 김경률이가 이제 고발을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동훈이가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건을 진두지휘합니다. 이 특수 2부를 지휘하는 이 3차장 검사로서 특수 2부를 지휘한 한동훈은 이재용 삼성그룹 당시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가장 큰 역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5기수를 뛰어넘어서 3차장 검사로 파격 발탁됐는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다스 소송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명박의 다스 소송이 미국에 있을 때 삼성이 대납해 줬다는 거예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서초 사업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한 것도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당시에 삼성 킬러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이 엄청 화를 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 한동훈은 반 박근혜, 반 이재용, 반 삼성이었던 거죠. 이런 자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법무장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얼마 후에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입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4.3 사건을 국가가 재심해서 그 억울한 사연을 밝혀주고 배상을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곳이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제주에 가자마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 사건은 70여 년이 지난 아픈 역사고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을 위해 70년 된 재판 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노고를 취하해요. 그러면서 4.3 직권재심 청구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우연찮게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이원석 얘기를 하는데 우연찮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을 하면서 제주에 대해 여러 이해가 있던 분이어서 저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4.3 재심 수행단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까지 설명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들 의심하듯이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이런 한동훈의 발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한동훈이가 국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에게 뒷돈을 준 범죄인 잡아오는 게 국가의 임무다.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거의 범죄인 다루듯이 다룹니다. 특수부 검사의 사건은 대부분 다 이 거악 커넥션이거든요. 정치인과 깡패, 정치인과 돈 준 재벌, 이 커넥션을 수사하는 게 특수부 검사니까 이때 형성된 세계관, 정치인은 도둑놈들, 재벌 도둑놈들, 정치인 깡패 양아치, 재벌 깡패 양아치, 이런 인식으로 지금껏 정치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2018년 4월, 2018년 7월 박근혜 대통령 구형, 이재용 구속할 그때가 문재인 정권 초반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초반이죠.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검사 인생의 화양 연화는 가장 찬란했던 때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바로 그때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합니다. 좌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장 찬란했던 이 검사 시절은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고 이재용 회장 때려잡았던 그때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는 나는 여의도 문법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의도는 도둑놈 깡패들 소굴이니까. 특수부 검사하면서 때려잡던 그 정치인 재벌 도둑놈 깡패들 소굴이니까 그 여의도 문법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게 제 일성이었어요. 여의도 문법을 배제하고 정치를 하려니까 국민 눈높이밖에 없는 거죠.
실체도 없는 국민 눈높이를 그래서 10개월 동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둑놈 깡패 소굴인 여의도 정치, 그것에 이 말초 미세혈관, 모세혈관, 말초 신경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게 지구당 아닙니까? 돈 먹는 하마 지구당들이 바로 그 도둑놈 깡패 소굴인 여의도 정치의 말초 신경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20년 전에 정치개혁하기 위해서 없앴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대표하면서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지구당 부활이에요. 지구당 부활. 그것도 이재명이하고 야합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여야가 없어요. 자유우파 진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한테 도움이 되고 지한테 표가 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뭐 이게 무슨 저 자유주의적인 뭐 또는 뭐 무슨 대중적인 뭐 또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개념화할 만한 뭔가 있을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제 결론은 뭐다? 좌우 없고 여야 없다. 심지어 개인적 의리도 없다. 오로지 출세 하나 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센 자한테 붙어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자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 이것이 한동훈의 정체다. 그러니 여러분, 한동훈이 왜 이러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아, 이럴 줄 몰랐다고 더 이상 한탄하지 말자. 그냥 그런 자구나. 그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가 앞으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자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을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수사 불법을 수사하라. 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가 4년 넘게 정말 괴롭게 발목에 차고 있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고리는 오늘로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디올 파우치백도 사법적으로 완전히 고리가 끊어진 데 이어서 이제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4년 반 넘게 질질 끌어오던 이 사건도 사법적으로 완전히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검찰의 이 결정이 난 직후에 저 종북주사파 김민석이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할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김건희의 개, 범죄 은폐 공범, 국선 변호인 같은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게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인데 와,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보세요. 지금 검찰총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배제돼 있어요. 그거 왜 수사권을 배제했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문재인의 개들이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문재인의 개들이 수사를 시작할 때 그 수사 지휘자가 추미애였는데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야 이거 김건희 잡고 그걸로 윤석열 잡겠다고 하는 수사니까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하게 하면 안 돼 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이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윤석열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그 아내였던 김건희 여사를 한번 제대로 털어보자.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이 사건에 한해서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어떤 누가 검찰총장이 돼도 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거예요. 윤석열 개인이 배제된 게 아니고. 그래서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끼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당연히 이 사건에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물론 수사 지시는 못하지만 검찰총장은 총장이니까 보고는 했겠죠. 그렇다고 지시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으니까. 그러면 지휘하지 못한 검찰총장이 이 불기소 결정에 무슨 역할을 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기본 팩트도 지금 확인 안 하고 마구 나오는데도 질러대네. 하여튼 이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혐의 없다는 결정을 오늘 내리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냥 내린 게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검찰이 상세하게 정리해서 뿌렸습니다. 하도 이 종북 주사파들이 떠들어댈 것 같으니까, 또 국민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해서 비교적 상세한 이 불기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의 근거들을 보도자료 형태로 뿌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혐의 없음의 결정을 내린 주요 근거가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있었어요.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라고 합니다. 주모자인 이모 씨와 김모 씨 간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통화 내역이 4인 간 통화였긴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증권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증권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증권사에 있는 전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된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이 된대요. 왜냐하면 증권사는 워낙 작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범죄거든요. 그리고 또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들을 다른 길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사 직원들한테 이거 회사 전화는 녹취되고 녹음되고 그 녹음 파일은 장기간 보관되니까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핸드폰끼리 하지? 보험사 직원들은 핸드폰 안 씁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증권사의 02로 시작되는 그 번호로 이 통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나 또는 국민 눈높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한동훈이나, 이 한동훈이가 이런 주장하는 건 진짜 사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들여다보려면 다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 그 자료들을. 종북 주사파들이야 이런 수사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런 소리를 무식하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한동훈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나온 통화 녹취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작전의 1차 주포 이모, 2차 주포 김모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아니, 김건희는 뭐 그거지, 아는 게 없지, 자기 사업만 하는 거지. 권오수가 그때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 여사 얘기하는 거예요. 가 필요하니까 김건희한테 잘해준 거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 뭐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데 너무 주목할 거 없이 표현을 보면 이 작전의 1차 공범과 2차 공범이 지그들끼리 하는 통화가, 김건희라는 사람은 이거 잘 몰라, 내용을. 그냥 권오수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어머니가 필요해서 그 딸인 김건희한테 잘해주려고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거지.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래서 뭐 김건희가 별로 여기서 뭐 먹은 것도 없을걸? 뭐 권오수가 사라 그래서 샀고 뭐 그랬다가 팔았지 뭐. 김건희만 괜히 피해 본 거지. 실제로 이 주식 투자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인가 피해를 보고 다 팔아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작, 이 주가 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가 지그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지, 이렇게 지그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그럼 뭐 그냥 원오브 댐이지. 그잖아.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들의 이 계좌가 이용이 되거든요.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 작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계좌를 갖고 있는 원 오브 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 1차 주포 이모와 2차 주포 김모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다. 그러면 자, 작전을 둘이서 이제 주도했는데 자기들끼리 대화가 김건희는 뭐 그냥 원 오브 댐이고 그냥 피해만 본 거지. 그리고 뭐 권오수란 사람이 사라 그래서 샀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주포와 2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기록도 없어요. 연락한 정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방조범이 됩니까? 그러면 이 기록을 4년 전에 문재인의 개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이 증권 작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증권사 전화 녹취 압수수색부터 들어가요. 그게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의 개들도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해서 정말 뭐 없나 하고 뒤지다 별건 수사까지 해서 이거 뭐 김건희가 뭔가 무슨 작전 세력하고 연루됐다는 게 한 7, 8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거 한번 뒤져보자. 이렇게 별건을 해서 10년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가장 먼저 전화 기록을 확인하고 녹취록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개들도 이걸 보면 이건 아무래도 이거 엮어놓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기소하는 순간 기소한 검사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로 기소를 하려고 그래? 영장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문재인의 개들이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시작했던 수사, 그 고리로 상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10년 전 사건을 탈탈 털고 녹취까지 다 봤을 텐데도 기소를 못한 거예요. 기소를 못한 상태에서 쪽팔리니까 사건 종결도 안 하고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한동훈, 이원석 팀한테 이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동훈, 이원석이가 이거를 뭐 안 봤을까요? 안 봤으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지. 단순한 검사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사건이고, 저 문재인의 개들이 끊임없이 윤석열을 죽이려고 들고 들쳐 팠던 이 사건의 수사가 자기들한테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이런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꼴에 그래도 한동훈이도 검사하고 이원석이도 검사하잖아요. 보면 알지. 아, 이거는 사건이 안 되네. 자, 그럼 사건이 안 되네 했으면 종결해야지. 근데 이것들이 임기 끝날 때까지 종결을 안 하고 미적미적 이걸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종북주사파들은 끊임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뭐니 하게 하면서 특검으로 가야 되니 뭐니 그러고 계속해서 공격해댔잖아요. 심지어 이원석이는 이 정도 사건 기록을 안 봤다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나서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따로 해요.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넉 달 동안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 대면 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오늘 내린 거거든요. 혐의 없음, 불기소. 그러면 이원석이가 총장을 할 때, 검찰총장을 할 때도 이 사건 관련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예요. 이 사건 관련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예요. 그런데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원석이가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불법한 거예요. 불법. 결론은 이렇습니다. 녹음된 증권사 직원들의 통화 내역에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히 있는데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야말로 직권남용이에요. 또 별건을 수사.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별건 수사는 불법입니다. 또 제가 이 남부지청의 그 특별 금융 수사팀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추미애가 그거 해체해버렸잖아요. 뭐 라임 사건이니 옵티머스 사건 이런 이 종북주사파 정치인들이 연루됐을 것 같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할까봐 아예 그냥 남부지청에 있는 금융수사팀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금융수사팀 쪽에 근무했던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증권 작전 세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답니다. 검사가 자,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거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가 많다 그러죠. 샀다가 팔았다. 그러니까 수천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이 수많은 거래 중에 이건 뭔가 좀 이상해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래들을 쭉 챙겨내는 것이 금융거래정보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니까 한번 수사 한번 해보시오 라고 넘기면 이제 검찰에서 그런 걸 수사하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거래 중에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들만 쭉 추려내서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통지되는 것이 하루에도 이만큼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과로한 그 업무 때문에 그 금융수사팀 검사들이 오래 못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일에 파묻혀서. 그래서 자꾸 이게 수사가 늦어지니까 웬만한 거는 다 빼고 좀 더 굵직한 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보세요. 10년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작전 사건이에요. 당장 매일매일 쌓이는 중요한 증권거래 이 작전 사건도 제때 처리를 못해서 계속 사건 파일이 쌓여가는 판에 10년 전 사건을 특별수사팀까지 조정해서 구성해서 이걸 맡겼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을 잡아라라고 하는 문재인의 지시, 추미애의 지시, 박범계의 지시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런 일은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대한민국 검찰 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게이트 수준의 거악 사건이라면 3년도 하고 5년도 하지만 증권거래에서의 작전 세력 사건을 이걸 10년 전 거를 가지고 와서 특수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4년씩 탈탈 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윤석열을 죽이겠다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만 잡으면 돼! 하고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별건 수사고 불법 수사고 상관없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작전 사건까지 끌고 나와서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유례 없이 10년 전 사건까지 다시 들춰내서 별건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한 불법적 별건 수사 사건. 그리고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 윤석열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정치적 사건. 이기 때문에 이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수사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사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이 누구냐? 이 자들이 누구냐? 우선 문재인입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에 대한 수사 지시를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수사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역대 그 당시의 장관들,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 수사 불법을 저지른 장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자들의 지시에 의해서건 이자들과 공모해서건 검찰 쪽에서 이 수사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은 지휘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빠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자기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빠진 상황에서 장관의 윤석열을 죽여라라고 하는 지시를 수행한 자들이 누구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성윤의 후임 이정수. 그리고 나서 정권 바뀐 다음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륵미륵하면서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한 송경호. 그리고 이자들한테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원석. 이자들이 수사 불법을 저지른 범죄 혐의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워낙 죄가 없으니까 무혐의 났고 종결됐네라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 황당한 사건을 4년 동안 이렇게까지 끌어오면서 별건의 수사, 온갖 이 직권남용과 수사불법을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한 그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사법적 응징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고성호 칼럼, 수사불법을 수사하라.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은 마녀가 죽어야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이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억울한 희생자가 희생당하기 전에 우리가 막아내야 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명태균이 이자가 뭐 카톡 대화해서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호칭한 사람이 친오빠인 김진우 씨가 맞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공격받고 그 종착점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로 가는데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곤혹스럽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대는데 참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것도 무슨 폭로라고. 자, 그건 그렇고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막 거친 말 막말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다는 식의 뭐 페이스북 글 같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서로 갖다 막 퍼날라요, 좌파들이.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하고 뭐 7시간 반 동안 녹취한 것 중에 나온다고 하면서 퍼날르는데 그게 전부 다 허위로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남편은 바보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좌파들이 신적으로 숭배하는 노무현, 그 노무현을 좌파들이 가장 정겨운 애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같은 단어라도 그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 남편은 바보예요. 저 사람은 바보예요. 순박하고 우직해서 사수를 모른다. 그런 뜻으로 내 남편은 바보예요. 다 하나하나 챙겨줘야 돼요. 그냥 너무 털털하고 그냥 웬만한 거는 다 그냥 툭툭 치고도 그런 사람이라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요. 넥타이도 골라줘야 되고요. 양말도 골라줘야 돼요.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가 막말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내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제 남편은요 정말 훌륭하고요. 인품이 뛰어나고요.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아이고 우리 남편 참 맨날 속만 썩이고 그냥 다 그러잖아요. 그게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정말 온갖 험한 막말을 다 한 이런 사람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좌파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뭐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어요. 나 참. 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잖아요. 수석들과 대통령 부부가 함께 했던 건 딱 한 번이었다고. 딱 한 번이었다. 언제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비서실장 공간에 입주하면서 집들이 겸해서 비서실장이니까 수석들 다 부르면서 대통령 부부한테 와서 좀 자리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그때 대통령 부부와 수석들이 함께 했던 그 자리가 유일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민망한 소리를 했다는 뜻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뭐 사석처럼 무슨 농담 따먹기는 하고 그런 자리겠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있고 비서실장이야 수석들이 있는 자리는 아무리 사적인 친교의 자리고 뭐 집들이 겸 한 자리라 하더라도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하는 자리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고스톱을 쳤겠어요? 뭘 했겠어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아주 막대먹은 여자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런데 여기에 자유우파들이 자꾸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그게 심각해요. 좌파들이 이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저것들은 원래 저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왜 우파가 넘어가냔 말이에요. 왜 우파가 넘어가냐고 도대체. 뭐 동아일보의 김순덕이라는 자는 도대체가 어디 전부 가짜뉴스나 먹고 사는지 이런 걸 아예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글을 써요. 기정사실화 해놓고 좌파들이 마구 거짓 뉴스 괴담 퍼뜨리면 그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비난을 한다고. 왜 언론이에요?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논설을 써요? 칼럼을 써요? 이 김순덕이가 며칠 전에 이 도이치모터스 검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인가요? 예. 아마 글 쓴 거는 나오기 전일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만이라도 철저히 수사받게 하는 게 김 여사를 구하는 길일 수 있다 이러고 썼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것과 조중동이 얘기하는 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동훈이와 그 일당들의 주장과 조중동의 칼럼이나 사설이나 대문짝만한 기사들의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꿍짝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전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사법적으로 이 디올 파우치 사건 무혐의 불기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불기소, 사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동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런저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 가짜뉴스 괴담도 뭐 유포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제 사법적으로 끝났으면 중단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더 가혹하게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세의 악마화 마녀사장을 아주 빼박처럼 지금 갖다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뭐 중세의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한 사람들이 뭐 여러 수만 명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십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의 이 마녀화된 희생자 딱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은 누구냐?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가 어떻게 죽었나?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샤를 7세라고 하는 프랑스 황제가 인기가 자꾸 치솟으니까 잔다르크가 이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군하고 전투하다가 역부족으로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포로를 잡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영국군이 이 몸값 주면 풀어줄게 했는데 몸값을 안 줘요. 그래서 영국군에서 포로가 됐으니까 포로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군이 아무리 봐도 이게 죽여야 끝날 것 같으니까 마녀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마녀로 화형당해 죽습니다. 19살에. 잔다르크가.
그렇게 죽여놓고 나서 샤를 7세가 한참 지나서 잔다르크는 마녀가 아니라 애국자였다 그러면서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 샤를 7세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는데 한동훈이랑 혹시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잔다르크만 아시고 실제로 이 잔다르크가 19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마녀 사냥의 희생자로 화형당했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도 뭐 화형은 안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마녀 사냥이죠.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왕실의 그 공주여서 프랑스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 프랑스의 그 궁정 법도는 엄격하기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프랑스 궁정 법도하고 잘 안 맞았어요. 문화가 달랐어요. 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자유분방하고 소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맞아서 베르사유 궁에서 살다가 따로 나가서 작은 궁에서 따로 살았어요. 트리아농이라고 하는 이 궁에서 따로 살았어요. 이 트리아농이라는 궁은 궁도 작고 그 주변에 당시에는 다 농업사회여가지고 실제로 농부들이 근처에서 많이 농사도 짓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시골 생활을 아주 즐겁게 했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기근이 닥치면은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야말로 그 대중과는 완전히 격리돼서 오로지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던 이 프랑스 왕실의 법도하고는 점점 멀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정정이 점점 불안해지고 전쟁에 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래서 외국에서 시집 와서 프랑스 왕실 법도하고도 잘 맞지 않고 베르사유라는 어마어마한 궁을 굳이 나와서 트리아농이라는 작은 궁에서 시골 농부들과 함께 소박하고 소탈하게 그리고 착하게 즐겁게 살았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덮어 씌운 죄가 뭐냐? 국고 낭비, 부패, 오스트리아와 결탁한 간첩,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요부, 백성들에 대한 기만, 프랑스를 멸망시키려는 반역, 전쟁 유발죄, 이런 걸로 기소가 돼요. 어마어마한 걸로 기소가 되는데 법정에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기소야? 말이 되는 기소야? 그건 마치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됐을 때 정말 사람들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먹었다고 기소해? 실제로 10원 한 장 안 나왔잖아요. 네, 그 때랑 뭐 비슷합니다. 결국 사형이 선고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이 프랑스 왕조를 넘어뜨린 혁명 정부가 이제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 혁명 정부가 죽기 전에 왜 고해성사라고 그러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혁명 정부에게 복종하고는 이 사제한테는 자비를 구할 수 없다고 하고 거절하고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는 그 말, 왜 저러죠?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죠? 먹을 것이 없답니다. 빵이 없답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게 하면 될 텐데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브리오슈는 굉장히 고급 빵이죠. 예, 케이크인데 빵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밥값 같은 식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될 텐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변형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고 지금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실제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단 한 명의 역사가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진짜 이 말을 했다고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이 싸가지 없는 말을 누가 했냐? 루이 14세의 뭐 부인 누가 했다. 또는 뭐 공주 누가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은 있지만 적어도 공통되는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말을 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루소가 책에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이 루소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알지도 못했다.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아카데믹한 뭐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당하고 있는 이 마녀사냥, 이거는 역사적인 여러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그 마녀사냥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마녀사냥과도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중세의 마녀사냥은 그 마녀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김건희 여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마녀사냥을 보고만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이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렇게까지 그냥 극악스럽게 하니까 그냥 마음에는 없어도 흉내로라도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끝낼 수는 없을까? 이런 말씀도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과하는 순간 진짜 마녀입니다. 진짜 마녀가 돼요. 사과하는 순간 진짜 마녀가 됩니다. 봐라, 마녀니까 사과하지 않냐. 그 끝은 결국은 죽음으로 갑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아닐지라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될 때까지 마녀사냥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버티고 싸워야 합니다. 나 마녀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버티고 싸워야 돼요. 어제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4년 반이나 끌어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사법 고리가 끊어진 날이에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축배들 일이죠. 야, 지긋지긋한 그 사건이 이제 끝났다. 나 무혐의다. 아, 기분 좋다. 오늘 맥주라도 한잔 하자고 할 날인데. 그런데 모든 언론이 그리고 한동훈 일당과 저 정복 수사파들이 그래? 사법적으로 무혐의야? 말도 안 돼. 수사 책임자 탄핵해야 돼. 사법적으로 무죄가 났단 말이야? 무혐의가 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사과해야지. 대외 활동 중지시켜야지. 축제는커녕 축배는커녕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 날이 됐어요. 이거야말로 죽어서야 끝나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굴복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백 년 전으로 후퇴하게 돼요. 8년 전에 그 마녀사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잃었듯이 다시 또 이번에 그 마녀사냥으로 김건희 여사부터 먼저 잃고 그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버텨내야 되고 혼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걸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우파가 같이 함께 해줘야 돼요. 지금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자유우파 말고 믿을 데가 누가 있어요? 국민의힘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두 사람이? 믿을 거는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다. 네. 21세기는 중세와 다르다. 마녀로 몰려도 사실에 기반해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그 힘을 국민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고성구TV 구독자, 아미고 회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때가 됐다. 네, 고성구 칼럼이었습니다.